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닭갈비집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사장을 제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란 주장입니다. 자신의 텀블러에 남고생이 체액을 넣었다는 여성 교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냥 서울 시내 버스 파업해가지고 출근길 난리였는데 오후 중에 진짜 극적으로 타협이 돼서 퇴근길 지금은 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하죠.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죠. 여기를 틀어도 정치, 저기를 틀면 또 선거, 뭔가 답답하고 진절머리가 난다 싶으시면 자, 정치 얘기 1도 없는 정치 클린존 사건 반장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면 말도 안 나. 소개해 올립니다. 이재현 기자, 양지열 변호사. 흥분했어요.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7시 50분으로 시간 늦춰져서 더 좋아하신 고은희님, 매일매일 지친 하루 보내고 와서 냥이들과 누워서 사반 본방사수하신 마아현님, 자, KBS 일꾼의 탄생 보다가 사반으로 채널 돌렸어야 하신 김순기님, 탁월한 선택. 자, 우리 아들 박시우의 최애 사건 반장,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한 뒤로는 영 같이 못 보내요 하신 정경진님, 세상 돌아가는 소식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전해주는 사반 화이팅 하신 정영숙, 김민정, 모녀님, 이번 주 토요일 친구 같은 딸내미가 결혼합니다. 서현진, 사이, 장지환 행복하게 살아라 하신 윤경현님, 김복희님, 임이슬님, 정지숙님, 이경신님, 임춘명님, 송은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 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다 보고 있었다. 대체 누가 뭘 다 보고 있었다는 걸까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만나보시죠. 딸랑, 손님 입장. 자, 주변을 휘휘 둘러보더니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다가 이때 맥주를 떨어뜨렸어. 일단 주워서 꼭 챙기는데요. 다시 냉장고로 갔어. 이번에는 맥주를 꺼내는데 지퍼를 쓱 내리고 그 안에다 넣네. 이런 컵라면 하나 덜렁 챙겨 들고 계산대로 가는데요. 하지만 이걸 다 지켜보니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사장님. 일단 출구를 봉쇄하러 저렇게 갑니다. 철컥 잠궜습니다. 슬쩍 그 튀려는 남성의 팔을 딱 붙잡는, 그냥 가면 섭하잖아. 그래 안 그래? 가지 말자 우리. 자, 잠시 후 경찰 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술 대행진. 팔에서 맥주 띠용, 다른 쪽에서 맥주 띠용. 자, 지퍼를 띠용, 띠용, 띠용. 무려 별이 5개. 경찰과 함께 편의점을 쓸쓸히 떠나갑니다. 자, 마술도 아니고 5단에서 맥주가 계속 나오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요. 네, 저게 어제 오후인데요. 편의점에 남성이 들어와서요. 옷 안에 맥주를 무려 5캔이나 넣어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반에 맥주를 막 챙기면서 한 캔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맥주 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계산대에 가까이 왔을 때는 손에 맥주가 없어서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맥주를 꺼내서 옷 속에 숨기는 모습이 다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성은 사장님이 본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요. 뜬금없이 막 이것저것 다른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마지막에는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요 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려고 하길래 이 제보자인 사장님이 출입문 잠그면서 경찰 신고했고요. 전 여기가 제일 웃겨. 호응한 거. 그렇습니다. 나와서 경찰이 와서 찾아보니까 이미 지갑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간 떨어져서도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까지 했던 겁니다. 이날 조사를 받고 다시 찾아와서 업주한테 일단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이 편의점에 오늘 처음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또 그렇잖아도 요즘 맥주 재고가 자꾸 비는 것 같아서 이거 수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사장님 덩치가 이래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절도 범죄 또 뭐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따질 건 아니지만 약간 배고파서 가난해서
장발장 뭐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 술 먹다가 술 더 먹으려고 저걸 저기에 넣고 가다가 또 걸리기도 아이, 하고 점퍼가 비싼 건데 딱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한심스럽기도 하고 뭐 절도 범죄 뭐 이게 경중이 없는 거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술 더 먹으려고 저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음주까지 걸리고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유건 끊어놓고 쌩입니다. 사방 가족분께서 주유소에 가셨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유 중인 차량에 시동에 무앙 걸리고 출발하려는데 잠깐 주유건 안 돼. 멈칫한가 싶더니 다시 무앙 결국 빠직입니다. 빠직. 뭐야? 방금 무슨 일 났어? 나 내려 말어. 결국 운전자가 저렇게 내렸어요. 자, 문제 주유건을 뽑아주고요. 아무도 안 받겠지? 쓱 한번 보더니 가자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지난 26일 저녁 8시쯤에 이제 주유소 찾았다가 그 앞차의 저 모습을 보고 이제 찍은 건데요, 사실은. 해당 운전자가 저렇게 주유건을 지금 이 목 찝은 데 상황에서 가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60, 70대 정도로 보이는데 뭔가 술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주유기 파손되었다,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을 찾아가지고 사고 친 내용을 알렸다고 합니다. 뭐 이제 사실 시동 끄지도 않는 것도 그렇고 주유기 고장도 그렇고 저거 사실 화재가 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렇게 쉽게 갈 일이 아니라고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눈치 쓱 CCTV 딱입니다. 새벽 주택가에 불청객이 등장했는데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에서 내린 남성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자,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요? 그리고 차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으르차차차차 커다란 선반을 저렇게 툭 내려놓습니다. 뭐 하려고? 그리고는 다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리고는 차량에 올라탑니다. 자, 주변을 살피긴 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CCTV를 못 봤어. 다 찍혔어. 그리고 집에서 저기까지 차 끌고 와서 쓴 휘발유 값이 폐기물 스티커 값보다 더 비싸겠다,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지금 보신 영상은요, 바로 어제 27일 새벽 2시 30분경에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새벽 2시 30분에 저거 버리려고 남의 집 앞에 몰래 와가지고 저거 버리고 간 거예요. 에이. 집 앞에 그 집 주인분은 제보자신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 난데없이 버리지도 않은 선반이 버려져 있으니까 시청에 신고를 하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시청에서 그 버린 사람이 누군지 차 번호는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보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 저걸 보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고하신 분이 저걸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그냥 속만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발 저런 식으로 무단 투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사람이 맞았으면입니다. 자, 정차해놓은 차에 난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만나보시죠. 자, 평화로운 길 가는 남성 지금 보이시죠? 옆으로 갑자기 꽁꽁꽁꽁꽁꽁 하늘에서 골프공이 후두두두두두두 옆 차량 지금 박살이 났어요. 이게 웬 날 골프공. 논란 행위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네. 큰일 날 뻔. 누가 다쳤으면 아이고 저거 다 맞았는데. 천만다행으로 다치진 않았고요. 보신 것처럼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골프공이 4-5개가 우르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차해 있는 차량에 떨어져서 뭐 지붕, 문, 유리창까지 깨질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고요. 지나가는 차에도 맞았다고 하는데 저걸 위치를 보니까 누가 던지거나 한 건 아니고 저 위에 골프장 그물이 있어서 모여있던 골프공들이 두루루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공 떨어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골프공 굉장히 단단하고요.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저렇게 파였네, 저거. 차 유리가 깨졌어요.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저 차주는 골프 연습장 측의 대처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은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이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알렸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그 영업을 좀 중지를 하고 뭐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좀 무덤덤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서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 경찰서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어이구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25일에 골프 연습장 측에 이제 그 보수공사가 완료됐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문 인력이 와서 보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냥 보수를 해놨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차주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편의점이라든가 사람들의 유동 그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게 차에 떨어져 가지고 유리창이 깨질 정도면은 지나가는 뭐 아이들이나 이런 뭐 어떤 사람이 맞게 되면 이 불상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밀 검사 그리고 점검을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 조치를 하겠다라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조카 내가 봐줄게.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시누이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결혼 10년 차인데요. 유산도 겪고 하다가 지난해 정말 소중한 첫 아이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일 때부터 시누이가 내가 아기 낳으면 나중에 목욕시켜주고 싶다. 보러 가도 되지? 내가 돌봐줄게. 이런 얘기를 좀 심할 정도로 만날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출산 한 달도 안 됐을 때 아기 너무 보고 싶다면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가겠다 통보만 하고 막무가내로 와서는요. 자는 애 안아들고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그 아기가 5개월인데요. 자기한테 좀 맡기라면서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나한테 아이를 못 맡기냐 나 못 믿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싫은 티 좀 냈다고 지금 나한테 아기 못 맡기겠다는 거지 못 믿는다는 거지 너무 예민하다라고도 합니다. 시누이도요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긴 했지만 애 둘 키웠던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고 나중에 한 번쯤 신세질 순 있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온전히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봐도요 이 남편도 내 말도 안 들어 이거 해결 안 돼 라고만 해서 남편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갓난아기 돌봐주겠다고 막무가내로 조르는 이 시누이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정말 자신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올케입니다. 형님, 우리 지훈이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지금 엄마하고 한창 애착 형성해야 될 때잖아요. 조금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 새끼 제 손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하물며 고양이나 개도 이 시기에 새끼들 만지면 하잖아요. 아무튼 조금 선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동그라미. 아닙니다. 이 시누이 얘기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시누이. 어머머머머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완전 서운하다 너. 우리 지훈이 우리 집안 장손이야. 내가 우리 집 맞이고 나한테 지훈이가 그저 그런 조카 아니야. 완전 각별해. 그리고 웃긴다. 내 앞에서 형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럴 때는 언제고 도와준다니까 또 노터치래. 이렇게 나중에 나한테 지훈이 맡길 생각하지 마 알았지? 확 X입니다. 말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진짜요? 왜 갑자기 이런 절 무한하게 아무튼 X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괜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원할 때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애착 형성이 필요하고 아이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르고 하는 거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폐를 끼치는 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예민한 거 절대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시누이께서 그 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 좀 추천드리는 것은 애를 하나 더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 정말 더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거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애착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후 1년 이내에 보호자와에 있어서의 그 애착의 질에 따라서 그 애착 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자기 신체적으로 힘든 것이고 아이의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설사
좀 봐달라라고 하더라도 아니다. 이 친모가 직접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이 막 이렇게 그 데리고 있다가 잘못해서 아이 떨어뜨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시려고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왜 100일 챙기고 돌 챙겼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취약하잖아요. 저도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아기 처음 낳았을 때 첫 번째 외출하고 들어와서요. 제가 몸살이 났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별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는 조심스러운 게 마련입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신우이분의 마음은 알겠으나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서 걸어라도 좀 다니고 뭐 한두 마디 말이라도 통할 때 와서 봐달라고 그렇게 좀 간곡히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약해서 열해서 그래요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려보세요. 자, 이 사안을 놓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사전 투표를 받아봤잖아요. 네, 저 이거 투표 받아봤는데요. 94%가 이거 시누이 잘못이다. 아이고야. 산모와 아기가 먼저입니다. 불편하다는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는 출산 시기라 조금 예민하신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도움 많이 됩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실시간 의견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나대방님, 나 못 믿냐? 라는 사람이 제 믿음 안 간다 하셨고요. 송명수님, 조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요. 눈치는 챙겨야 하지 않겠니? 하셨습니다. 국밥그밥님, 네, 저 예민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셨는데요. 남윤희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 X예요.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셔야 하니까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지하 주차장을 내 집 앞마당 마냥 쓰고 있는 한 빌런을 고발하신다고요. 자, 오토바이 중고 판매상이라는데 지하 주차장 이곳저곳을 저렇게 판매용 오토바이를 쭉 늘어놓고 주차를 해놨다는 겁니다. 좀 치워주세요 해봤지만 나도 입주민이에요 이거 하면서 손 좀 대려고 하면 내 물건에 왜 함부로 손 드시는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답니다. 자, 이 짓을 하는데도 단속도 처벌도 못하는 법 언제까지 놔둘 거냐 하셨어요. 닭갈비집 사장에게 폭행을 당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사장을 제지하다가 벌어진 일이란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닭갈비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손님이 사장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죠. 일단 손님 측에서 제공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야, 이거 뭐 정말 상황이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손님과 사장님이 저렇게 서로를 향해 욕설하고 몸싸움 벌인 이유 뭘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여직원이 똑바로 서서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있고 남자 그 사장님은 의자에 앉아서 위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로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서 아니 지금 자꾸 야 소리가 들려서 밥을 먹다 놀라서 왔는데 조금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사과하고 뭐고 뭐 아무 말도 없이 대뜸
돈 안 받을 테니까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양쪽 손님과 식당 사장님 측을 취재해 보니까 이게 섣불리 뭐 저희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양쪽의 의견을 전해 드릴 테니까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보죠.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가 이 사건의 발달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25일 닭갈비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먼저 제보자인 손님 주장입니다. 이 남편이랑 술 한잔하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손님이 한 2테이블 정도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어느 곳에선가 웬 남성이 뭐 야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뭐지 싶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 2-3번을 더 그러길래 가봤더니 남자 사장님이 닭갈비 초벌하는 곳에서 여직원을 세워놓고는 상당히 좀 험악하게 혼내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직원이 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님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나 싶어서 저 여기 손님인데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과는커녕 사장이 바로 욕설로 대응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 측 주장에 따르면요. 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당시에 다른 남자 직원이 있답니다. 그 남직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땡땡아 이렇게 불렀는데 물론 손님이 뭐 이름 부분을 못 듣고 하는 소리만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래 농담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좀 목소리가 컸다고 하고요. 손님이 와서 손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항의를 하기에 장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 손님도 계신데 너무 그 부분은 죄송하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다는 반박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입장이 갈리는데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네, 말다툼이 있었다. 이 부분은 일치합니다. 지금 좀 얘기에 따르면 손님으로서 좀 시끄러워서 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사장이 그러면 욕설하면서 나가라. 나가면 돈 안 받겠다라고 해서 테이블로 돌아와서 앉았는데 왜 돈 안 받고 돈 안 주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옥신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장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죄송하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손님이 죄송하다면 다냐고 이 분위기 어쩔 건데라고 얘기하면서 직원한테 그렇게 막대하면 어떡하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직원이 아니고 여기 아내고 아내한테 그런 얘기 좀 했을 뿐이라고 하니까 또 아내면 그렇게 욕설 같은 걸 하면 되느냐라고 또 말다툼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아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이 상황 그때는 몰랐고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종료 후에 아내의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막 큰 소리를 쳤던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아내분한테 얘기를 한 걸 직원한테 뭐 이렇게 따지는 걸로 오해를 했던 모양인데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이게 말싸움으로만 뭐 오갔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제보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이 계속 욕을 하다가 이 욕을 하니까 홀까지 따라 나오면서 욕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더니 이 휴대전화 찍는다고 또 때릴 것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릴 것 같으니까 이 손님 쪽에서 밀었다는 거예요. 밀었더니 사장이 먼저 뺨을 때리고 그 바람에 휴대전화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장이 머리채까지 잡고 힘들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질 정도로 당했다라는 게 제보한 손님 쪽 입장인 거고요. 예. 사장님 얘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고야.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이 먼저 때렸다. 그래서 손님이 때려서 머리를 사장님이 먼저 맞았다라는 거고 게다가 갑자기 가위를 집어던졌다라고 그렇게 사장님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이 와서 말렸는데도 계속 난동을 피웠고 나중에 경찰도 왔는데 그때도 손님이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이게 또 가게 CCTV에 찍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위를 집어던졌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손님은 또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어요. 직원들이 와서 나를 붙드는 바람에 화가 나서 뭔가 집어서 던지긴 했는데 과인 줄을 몰랐고 그것도 사장이 맞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참 판단이 어렵네요. 예. 그냥 아수라판이었습니다. 예. 아수라장인데 지금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제보자 쪽하고 그리고 그쪽 식당 사장분하고의 그 양쪽을 한번 이게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제보자 주장에 의하면 이 직원들이 말렸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저지하고 뿌리치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갖다가 밀친 적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분리가 되고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사장이라는 분이 소리치고 막 난리를 치다가 분이 풀렸는지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그 여성에게 이 제보자에게 사모님 이것도 인연인데 자주 놀러 오시라라고 해서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 그 사장 측의 그 취재를 해보니까 이 손님은 니네 사장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니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리는 직원들을 따귀를 때리고 뭐 안경 쓴 그 사람도 때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한 경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쌍방이니까 서로 고소해봤자 처벌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식당 사장과 이 그 제보자 부부에게 신고 접수를 하지 말 것을 뭐 이렇게 추천 내지는 종용했다라고 하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좀 이게 쌍방폭행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모르겠네요. 굳이 저렇게 안 갔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안 갔어도 될 것 같고 사실 그날은 또 이후에도 전개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분은 전치 사주가 나왔다. 게다가 전치 사주도 사주지만 손님으로 갔다가 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장님 측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서로 고소 안 하기로 잘 정리를 했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자기가 참으라고 달래놨는데 인터넷에 오늘 저 제보자가 또 글을 올려놨다. 커뮤니티에? 네, 커뮤니티에. 그래서 변호사 찾아갈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건 이게 검찰에 가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걸 또 하나하나 다 떼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사건은 아닌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둘 다 고생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인다고 보거든요. 사실관계가 너무나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렇지만 뭔가 부딪힌 건 있는 것 같고 뭐 경찰에 또 수사기관 간다 그러면 수사기관도 힘들지만 뭔가 두 사람 다 좀 골치 아픈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쉽사리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보고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자신의 텀블러에 남고생이 체액을 넣었다는 여성 교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건인데 특히 지금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면 조금 시청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여성 교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에 있는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약직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요. 이곳에 이 남자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의 감독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 제보자의 업무는 아니었는데 학교 측에서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때 따라서 또 맡게 된 그런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있게 됐었는데요. 여기가 남자 기숙사다 보니까 여성 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여자 화장실이 건물 안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학교 본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게 다른 건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7분 정도 흐른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이 자신이 쓰고 있던 텀블러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챈 겁니다. 자, 어떤 우리 가족분께서 이 사건 한참 옛날 사건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화장실을 다녀오기 전과 뭔가 달라진 텀블러. 자, 이리저리 살펴보던 이 제보자께서는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갔다라는 걸 발견하십니다.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조금 돌아가 있으면은 내가 실수로 좀 돌렸나 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무조건 뚜껑을 열었다 닫았구나 하고 이제 열어봤죠, 제가. 근데 처음 열었을 때는 그냥 뭔가 손소독제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물질이 그 텀블러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처음에는 화가 났죠. 왜냐면은 바로 앞에 손소독제도 있었겠다. 일부러 나를 먹이려고 애들이 손소독제를 넣은 줄 알았어요, 저는. 자, 뭐가 됐든 박 변호사님, 네.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에 따르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뚜껑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열었다는 게 확실히 이제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세정제로 볼 수 있는 어떤 액체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 골탕 먹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당시 기숙사에 있는 상담교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있는지 자수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CCTV를 좀 확인을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남학생이 제보자 이 텀블러, 선생님 텀블러 가져가서 어디론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찍힌 사진이 CCTV에 보이고요. 뭐 뭘 했는지 제대로 CCTV 찍히진 않지만 한 번은 세탁실로 갔고 한 번은 정수기 쪽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뭐 CCTV 증거가 확보가 됐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결국 그 해당 학생, 야, 너 뭐 했어? 추궁을 하니 자백을 했는데요. 대체 그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음란물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학생이 자백을 했다더라고요. 자습실 내부에서 이제 혼자 음란물을 보다가 학생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교파까지 가가지고 이제 제 텀블러를 보고 어떤 그런 성적 충동이 들었다. 자습실 내부에서 그런 일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씻으려고 처음에는 세탁실로 뛰어갔던 걸로더라고요. 세탁실 내부에 세면대가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손 소독제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천만다행으로, 예. 아, 정말 끔찍합니다. 도대체 왜요? 참 이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이런 일을 갖다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학생이 바로 이 자습 시간에 다른 애들은 자고 있고 거기서 음란물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앞에 있는 그 여자 선생님이 텀블러를 보고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갖다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학생이 교사에게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학생을 직접적으로 이 교사가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날이 처음 보고 그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전의 감정 이게 아니라 그냥 성적 충동이 그 발현되는 대로 그런 행동을 갖다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자습실에서 자신의 책을 이 텀블러에다 넣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세탁실 내부에 그 세면대로 가져갔었다는데, 본인의 이거 진술에 의하면 생각보다 잘 씻기지가 않았고 대신 물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수기로 물을 넣은 뒤에 다시 책상에 올려놨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씻어내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지금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최근에 저 학생 녀석 경찰에 고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사건 직후에 선생님은 나흘 정도 병가를 썼고 학생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근신처분을 받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처음에 학교에서 이 학생 뭐 퇴학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강제 전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선생님은 이게 학생 인생에는 좀 치명적일 그렇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징계를 했다 합니다. 자체 징계라는 건 특별 성교육 받는 정도였대요. 선생님이 정말 크게 마음을 쓰신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올해 2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라서 계약 기간 마감을 학교를 떠났대요. 근데 문제는 그 지금까지도 이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은 이제 선생님 학교를 떠났지만 남은 동료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 말씀이 걔 그거 다 잊어먹고 너무 잘 살아, 잘 지내. 하하.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셔서 고소를 다시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교수님, 저는 얘 인생을 위해서라도 고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 놔두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을 갖다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이 만료되는 게 2월이 이제 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 학생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사실은 이런 이 발생이 되면요. 학교가 앞장서서 이 뭔가를 갖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통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받은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재 처리해달라. 둘째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즉 기관에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 거죠. 그런데 현재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학교 측에서는 하나도 조치를 갖다 안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재 처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기관 신고는 시일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안 하겠다. 또 학생에게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즉 아무런 조치를 갖다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한 이 학생에 대해서 그럴 학생이 아니다. 그 학생 평소에 아주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다. 아니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 이런 일을 갖다 하면은 정말 얌전하고 착한 학생들을 다 죽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가해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니까 이 공론화가 되니까 학교에서는 야 이게 무슨 꿍꿍이냐. 이 교사 때문에 오히려 학교하고 학생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거 비접촉 성범죄입니다. 범죄죠. 범죄에 가까운 상황이죠. 그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도 이제 좀 상황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학교 측에 연락을 했는데 예. 좀 궁금하다, 문의할 게 있다라고 했는데 했더니 학교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좀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묻지 마라, 나도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청에 확인하라라고 어이구야. 지금 좀 부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문 못 받겠다고 했고 또 어이구야. 교육청에 확인하니까 산재 처리 가능한지 또 학교의 대응에 어떤 대응 절차 잘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학교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자, 양 변호사님, 이거 말이죠. 2022년에 공무원이 이런 짓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임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관련 법 빨리 마련하라 했는데 이제 며칠 지면 총선이잖아요. 네. 이거 자동 폐기됐어요, 이거. 폐기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관련 법을 만들라는 게 무슨 법을 만들어라는 거냐면 이게 이제 양강희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성적 의도가 들어가 있었고 이 선생님도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맞는 성범죄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결국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텀블러 못 쓰게 됐으니까 뭐 망가진 게 아니라 그거 기분 나빠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재물손괴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손괴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거든요. 비슷한 사례들이 뜨문뜨문 나오고 있으니까 법을 좀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짓을 하고도 고작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재물손괴, 텀블러 못 쓴 그 값만, 아이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추석을 한 주 앞둔 일요일,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뭔가를 상의합니다. 이내 20대의 젊은 아들이 향한 곳은 말기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어머니와 누나가 지켜보는 앞에서 뭘 하려는 건지, 이들은 대체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 오늘 사건연구소는 어느 일요일의 가족회의를 들여다봅니다. 자, 추석을 한 주 앞둔 주말, 집에 다 모인 가족들, 명절 준비 어떻게 할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전하고 있겠죠. 자, 이 기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이게 2013년 9월 8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이 가정집에서요. 이 56살 남성 이모 씨가 숨졌는데 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아주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숨진 이모 씨가요. 이미 말암기,
말기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뇌암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약물 치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했는데요. 이 남성 장례를 치른 직후에 이 숨진 남성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작은 누나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면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다. 나도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겁니다. 작은 누나가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인근 저수지에서 그 아들을 검거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까? 자, 남성 숨진 남성 50대 남성 한 3남매의 아버지인데요. 30대 딸도 있고 27세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얘기에 따르면 시한부 선고받고 고통에 좀 힘들어하던 아버지의 부탁에 의해서 병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해 초에 아버지가 뇌종양 선고를 받고 8개월 정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아프다고 뭐 격려를 일으키고 힘들어했고 누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누나한테 큰 누나한테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었고 큰 누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기 힘들고 차마 실행에 못 옮기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가 열렸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큰 누나 집에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큰 누나가 남동생에게 3차례나 설득을 했답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 뭐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씨는 나는 못하겠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누나 같은 경우도 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집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큰 누나는 이쪽에 그 동의를 하는 편이고 나머지 2명은 이제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후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양할 것 같으면 빨리 고통 없이 해라라고 하면서 아이고야. 범행에 동의를 했고 결국 이제 어머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씨가 아버지 목을 졸라서 숨지게 했는데요. 이때 이제 어머니하고 큰 누나가 이 모습을 갖다 옆에서 지켜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가실 때 됐으니까 잘 가십시오라고 인사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신을 화장하고 또 뭐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묻혀질 뻔했었는데 아까 나왔듯이 이게 그 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가책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정신 건강상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책이 시달리던 이 아들 이 씨가 이 사실을 모르는 작은 누나에게 결국 털어놓음으로써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자, 뭐 당연히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죠. 하지만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지 조금 짐작은 되는데 말이죠. 이 가족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나 유치원으로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가시라고 그냥 갈 거면은 그리고 그것도 살만 슬금 말이지 그냥 지나봤자 지금 아빠가 저한테도 부탁을 그렇게는 안 했고 언니한테도 많이 했었고 언니는 8개월 동안 아빠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보다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안락사 그렇게 가족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JTBC가 당시에 저 사건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주민들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면서 대소변을 받아냈어야 했다라고 했는데 이웃 주민은 무슨 소리냐. 그 집 아버지 최근까지도 걸어다니고 운전까지 했다. 뭐 6개월을 누워있어서 대소변 받아내고 이런 거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다른 주민은 주장을 했고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주민은요. 그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한테 딸이 날 죽이려 한다. 아이고야.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뭐 위원장 같은 게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걸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가족들은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가뜩이나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어디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한때 단란했던 건 맞는데 이게 단순히 병수발을 오래 든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었고요. 일단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투병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 감당이 안 돼서 입원 치료도 못 받았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래서 큰 누나가 이 아버지를 본인 집에 모시게 된 거였는데요. 큰 누나도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일단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어떤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큰 누나 본인은 언어장애 4급,
그리고 큰 매형은 지적장애 3급에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역시나 이 지체 하지관절 장애까지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버는 100만 원 월급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애연금 11만 원 가량 나오는 게 수입의 전부였는데 이런 와중에 친정어머니까지도 이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막내 아들은 회사원이었는데요. 27살이니까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마저도 이 막내 아들까지도 그 큰 누나네 집에다가 2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도 어쨌든 아버지에게 다른 치료는 못했고요. 그냥 진통제 값으로만 매달 30만 원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아픔만 있게끔 진통제 값만 나갔다. 자, 오 교수님 뭐가 됐든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네요. 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떠오르는데요. 실제 이제 그 이 숨진 아버지가 정말로 자기를 좀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그 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한 그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실 이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암으로 인해서 상당히 극심한 어떤 고통인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제대로 된 어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그것을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타까운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신체적인 그 고통을 딱 그 막내 아들에게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전이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절대 어떤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사실 뭐 이 병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재판부 역시도 좀 고민이 필요했겠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은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원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자리에서는 계속했던 얘기, 그러니까 안락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봤었을 때 일단은 설령 그 아버지가 뭐 죽여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더라도 평상에서 그 당신들 얘기에 따르더라도 이게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얘기라서 이걸 정말로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느냐. 게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설령 내일 정말로 죽을 사람, 그 사형수라 할지라도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라도 오늘 죽이면 이건 살인죄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의 말과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 아버지가 어떤 의사였는지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뜻을 함부로 어떻게 추정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아들은 징역 7년, 딸은 징역 5년,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많이 깎였습니다. 그 항소심에서는 이런저런 사정들을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굉장히 고통 속에 인종이 임박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아들, 딸 공이 3년 6개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미 다 나왔겠네요. 사회로. 알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네,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소파에 편히 앉아있는 강아지가 간식 하나를 날름 받아먹죠. 그런데 저 멀리서요. 뜨거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 창밖에 멀뚱히 서서요.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친구. 네, 바로 동생 강아지였습니다. 세상에. 한껏 내려간 입꼬리와 눈썹,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아낼 것 같은 눈까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생겼어? 이 달래주러 나간 보호자에게 원망 섞인 눈빛을 쏘기도 합니다. 사실 안 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서 먹으라고 했는데도 굳이 저기 서서 불쌍한 척을 했던 겁니다. 왜? 결국 동생 강아지도요. 같은 간식 하나를 먹으면서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더 주거든.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한 옷가게입니다. 손님이 옷을 보려고 발을 떼는 순간 바닥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손님은 손 쓸 틈도 없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고 옷가지들 역시 거대한 구멍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뿌연 먼지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저 뭐예요, 저거? 여기는 건물 2층입니다. 옷 구경하는 이 손님은 1층, 그러니까 무너진 잔해들 위에 내동댕이 쳐줬고 그 충격에 다리까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잔해들로 뒤덮인 이 1층에서는 한참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붕괴와 함께
작업자 한 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문제는 1층이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자네들을 끌어올렸고 1시간간의 사투 끝에 작업자를 그래도 무사히 꺼냈습니다. 아이고. 큰 사고였는데도 작업자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수가 원인 조사에 나섰고 쇼핑몰 책임자는 모든 보상과 책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다음은 미국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전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마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떨어질 듯 말 듯 아슬해 보이는데 자, 우통까지 벗어던지고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전선 위에 두 발을 저런 거 하지 마. 아이, 두 발을 진짜. 올려놓습니다. 자, 하지만 이내 소방 차례로 쿵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아저씨 왜 저래요? 저 남성이요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전선 위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에이. 아니 저기 올라가 있으면 뭐 안 잡힐 줄 알았나 본데 이날 남성은 자전거를 훔치고 또 상점에 들어가서 직원을 때리기도 했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마구 집어던지기도 했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포위했고 남성이 도망칠 곳이라고는 저 전선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남성은 무려 45분이나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성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 야, 그러기에 남성 내려와서도 경찰과 대치를 했답니다. 하지만 현장에 체포됐고 절도, 강도, 폭행 너무너무 많은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아유,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이 남성 갑자기 일어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휘청하더니 쓰러질 듯이 벽을 왜 저래? 부여잡습니다. 자, 식당 안 사람들이 달려와서 남성을 부축해 보는데요. 남성은 이미 축 늘어져서 힘이 다 빠진 모습입니다. 아이고야.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겁니다. 아하, 이런. 그런데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은요. 곧바로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습니다. 오. 흉부를 수차례 압박하고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단 25초. 남성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 딱 봐도 전문가. 맞습니다. 이 여성 구급대원 올 때까지 남성 옆을 지켰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여성을 향해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알고 보니 이 여성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러진 남성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찬사 속에서도 여성은 간호사의 본능이었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요.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골목으로 경운기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성, 이 경운기를 시동도 안 끄고 길 한복판에 세워두고는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자, 남성의 발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운기가 쓱 혼자서 안 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돼. 하지만 이 경운기 사실 무시하- 전혀 모르는 남성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요. 경운기 역시도 퇴근길에 점점 더 속도를 붙입니다. 안 돼. 그리고 다시는 찾지 못하게 방향까지 틀어서 쏙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려서 좌회전했어. 자율주행. 뒤늦게 제자리로 돌아온 이 남성은요. 온데간데 없어진 경운기에 어디 갔어? 이 제자리만 맴돌면서 두리번 거립니다. 자,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남성이 절대 찾지를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저 남성은요. 동네를 두 바퀴나 뺑뺑 돌고서야 도망친 경운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뭐야 이거. 자율주행이야.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